1991년 겨울, 미국 워싱턴의 군사전략회의실에 한 장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독일산 중고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것. 그러나 미국군 관계자들은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잠수함을 운용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은 존재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가져올 결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7년 후 한국 잠수함은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을 모해 격침시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해군이 한국의 전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용한 나라가 어떻게 바다의 판도를 뒤집었는가?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대한민국 해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캐서린 리들입니다. 랜드 연구소에서 해양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1991년 어느 추운 겨울날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첫 번째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죠. 독일제 209급 장보고함이라고요? 저는 동료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잠수함을 운용한다고요?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둘씩 해군력을 키우고 있잖아. 하지만 중고 잠수함 한 척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은 제게 그리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냉전이 끝나가던 시점에서 아시아의 작은 해군이 독일에서 중고 잠수함을 쌓은다는 소식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그 보고서를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한국이 장보고함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보고서에는 한국 해군이 1200톤급 디젤 잠수함 9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9척이라니 생각보다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안 방어용 수준이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주요 해양 위협은 북한이었으니까요. 황해와 동해를 방어하는 정도의 역할이 고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1998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림팩 훈련에 참가한다는 거였어요. 림팩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이죠. 태평양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 거대한 훈련에 미 해군을 비롯해 주요 해군 강국들이 참가합니다. 한국도 이제 바다에 나온다네. 마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초청은 했지만 보여주기일 뿐이야. 실질적인 작전 능력은 기대하기 어렵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수함 운용 경험이 고작 7년인 나라가 3개. 최강 해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미 해군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림팩 참가국 명단을 보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그리고 한국. 마지막에 덧붙여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이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해 여름 하와이 근해에서 펼쳐진 림팩 훈련을 분석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각국 해군의 작전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거였어요. 한국 해군에 대한 기대치는 당연히 낮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상관인 톰슨 부장에게 보고할 때였어요. 훈련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작전 수준은 아직 초보적이에요. 하지만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겠죠. 톰슨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군. 하지만 우리 동맹국이니까 격려해주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격려라니 마치 초등학생의 장기자랑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림팩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 몇 번의 훈련 참가로 경험을 쌓고 선진국 해군의 전술을 견학하는 정도가 고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몇 차례 모해 공격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저 운이 좋았거나 상대방이 방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첫 참가에서 완전히 망신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그런 저에게 한국 해군 김민준 제독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늦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정신력으로 바다를 지배한다고요? 현대해전은 기술과 경험이 전부인데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해군 말인데 참 순진한 발상을 하네. 바다는 의지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나 기술, 어뢰 성능, 승조원 훈련 수준. 이 모든 게 갖춰져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정신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다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워싱턴의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이요? 앞으로 10년은 더 지나야 제대로 된 해군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참관 수준이에요. 하지만 바다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철저히 과소평가했던 한국이 있었어요. 2004년 7월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림팩 훈련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 잠수함이 13척을 격침시켰다고요? 저는 브라이언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수치인가요? 브라이언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군 소속 장보고함이 훈련 기간 중 적 함정 13척을 모에 격침시켰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탐지된 횟수가 0회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한 번도 발각되지 않고 13척을 침몰시켰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초보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급보가 전해졌어요. 한국 잠수함이 미 해군의 자랑인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을 모에 격침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존 스테니스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을 디젤 잠수함이 격침시켰다고요? 브라이언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위함들의 방어망을 뚫고 완벽한 기습을 가했습니다. 존 스테니스 함장은 완전히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이 한국의 디젤 잠수함에게 당했다니요. 이건 단순한 훈련 결과가 아니었어요. 해전 교리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잠전 사령부를 새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브라이언 사령관이 무겁게 말했어요. 기존 방어 체계로는 이런 잠수함을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단순히 성장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제가 7년 전에 내린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서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자세한 분석 자료를 요청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미 해군의 모든 소나 체계를 무력화시켰어요. 수중 음향 신호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마치 바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운용 능력의 차이였죠. 현대 대잠교리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방어체계가 소용없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펜타곤 내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미 해군이 자랑하던 대잠 전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토론할 때였어요. 한국 해군이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거나요. 존슨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장비도 없고 특별한 훈련도 없었습니다. 그냥 운용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장비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 해군 승조원들의 능력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 해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1991년 장보고함 도입부터 2004년 림팩 훈련까지 13년간의 발전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해군은 매년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작은 발전이 누적되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마치 조용히 칼날을 갈아온 검객 같았습니다. 유령처럼 사라진 한국 잠수함. 저는 훈련 평가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레이더에도 소나에도 잡히지 않고 완벽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흐르는 강물이 마치 바다 깊은 곳을 헤엄치는 잠수함 같아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다에서 보여준 놀라운 변신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이 대잠전 사령부를 새로 만든 이유가 바로 한국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한국 해군이 미 해군의 전략을 근본부터 바꿔놓았으니까요. 2009년 가을 제가 근무하는 랜드 연구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를 제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보며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원잠 기술을 요청했다고요? 저는 동료 제임스에게 물었어요. 림팩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도 거절당했다니.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다른 차원의 문제야.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함부로 넘겨줄 수 없는 영역이지. 저는 그때 한국 해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어요. 원잠 기술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2012년 9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로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진수한 겁니다. 이름은 도산 안창호함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3,000톤급이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기존 장보고함이 1,200톤급이었는데 갑자기 3,000톤급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디젤 잠수함에 SLBM을 장착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디젤 잠수함으로 어떻게 SLBM을 운용한다는 거죠? 사실 세계 해군사에서 디젤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한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도산 안창호함의 재원과 성능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원잠 기술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미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디젤로 해냈다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없이도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015년 여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산 안창호함이 SLBM 수중 수직 발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완전히 경악했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제임스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디젤 잠수함으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건 한국이 처음이야.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국 해군의 발전사를 다시 정리해봤어요. 1991년 중고 잠수함 도입부터 2015년 SLBM 발사 성공까지 불과 24년 만에 이룬 발전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해봤어요. 한국은 원잠 기술을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디젤 기술을 극한까지 발전시켜서 원잠과 비슷한 성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기술의 한계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넘는다. 저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동료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구도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모두가 원잠 기술이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다른 길을 택한 겁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미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잠 막혔다고? 디젤로 미 해군 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 해군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창의력과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기존 209급 잠수함에서 시작해서 손원 1급 그리고 도산 안창호급까지 매 단계마다 질적 도약을 이뤄낸 거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이들이 보여준 혁신적 접근법은 해군 전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해군이 이제는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요.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워싱턴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놀라운 민족이었어요. 막히면 뚫고 안 되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도 그런 정신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2016년 여름 저는 하와이 펄하버에서 림팩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해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무척 궁금했어요. 도산 안창호함의 위력을 실제로 확인해 볼 기회였거든요. 훈련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국 해군 지휘부의 자신감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김민준 제독의 표정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번 훈련에서는 뭔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옆에 있던 미 해군 윌슨 대령에게 말했어요. 윌슨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번엔 우리가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잠수함이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겁니다. 모든 소나와 레이더가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어요. 완전히 바다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죠? 윌슨 대령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분명히 이 해역에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최신 탐지 장비로도 찾을 수 없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한국 잠수함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훈련 통제소에서 비상 신호가 울렸어요. 미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함정,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이 연쇄적으로 격침당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공격하는 거야? 윌슨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한 척도 탐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상황판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붉은 표시로 격침된 함정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들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적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4시간 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장보고함 한 척이 핵항모를 포함한 적 함정 30척을 모조리 격침시킨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탐지도 없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머리를 저었어요. 핵항모 전단 전체가 디젤 잠수함 한 척에게 전멸당했다니.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잠수함의 전술이었어요. 기존의 모든 대잠정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움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훈련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한국 잠수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 해군 전략연구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분석 전문가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술을 분석해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과 다릅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방식이에요. 저는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한국 잠수함은 마치 유령처럼 탐지되지 않고 완벽한 기습을 성공시켰어요. 우리의 모든 교범을 뒤엎는 전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미 해군이 자랑하는 최강의 방어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전술을 연구하고 우리 교범에 반영해야 해요. 그날부터 미 해군 전략연구소는 한국 잠수함 전술을 집중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추적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2주 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해군은 기존 교범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특성을 극한까지 활용한 혁신적인 전술이었어요. 이걸 비공식 전술 매뉴얼로 만들어야겠어요. 저는 상급자에게 건의했습니다. 한국의 전술을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날 밤 펜타곤 근처 카페에서 동료와 이야기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전술을 배워야 한다니.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한국 해군이 보여준 전술적 혁신은 전 세계 해군이 주목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였어요. 림팩 훈련이 끝나고 한 달 후 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한국 잠수함 전술을 연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선생님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초 저는 한국 해군의 놀라운 성과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장비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도 아닌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내부 자료를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했어요. 2016년 림팩 훈련 도중 장보고함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준호 상사라는 베테랑 부사관이 고장난 장비를 손수 고쳐서 작전을 연장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수동식 장비 문제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최신 잠수함에도 수동식 장비가 있나요? 더 놀라운 건 이준호 상사의 대응이었어요. 매뉴얼에도 없는 방법으로 장비를 수리했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쌓은 경험과 직감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작전을 중단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 해군의 진짜 힘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었어요. 그 다음 사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선우 대령이 미 해군 순양함을 상대로 한 작전이었어요. 기존 교범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선우 대령은 적 함정의 움직임 패턴을 3시간 동안 관찰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각도에서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죠. 마치 바둑의 묘수 같은 한 수였어요. 교범에 없는 전술로 미 순양함을 격침시켰다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 수준이에요. 미 해군 분석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 해군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 해군 승조원들의 훈련 과정을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승조원들은 매일같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독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거였어요. 창의력과 응용력을 기르는 훈련이었죠. 이들은 스스로 배웠고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 방식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는 한국 해군의 교육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서구의 매뉴얼 중심 교육과 달리 직관과 경험을 중시했어요. 상황 판단력과 즉석 대응력을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준호 상사 같은 베테랑들이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다를 읽는 법, 적의 심리를 파악하는 법,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독학으로 만든 전술이 세계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스스로 최고가 되었습니다. 나토 교육 담당자들도 한국의 교육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K 운용 철학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커리큘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이제는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된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워싱턴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기술이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사람도 1등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기술도 1등이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 잠수함 승조원들의 인터뷰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바다는 살아있어요. 매뉴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에는 직감과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승조원의 말이었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기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바다와 소통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의 일부가 된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펜타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발표했어요. 그들의 진짜 무기는 운용 능력, 즉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기술적 우위를 예상했는데 의외의 답이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비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는 한국 해군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세계 최정예 잠수함 승조원들이라고 평가해야겠습니다. 제가 결론 지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나 미 해군조차 인정한 실력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해군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장비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교향곡 같았습니다. 2022년 여름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 훈련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최초로 연합해상군 부사령관에 임명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30년 전 초청받기도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는 훈련을 지휘하는 위치에 올랐으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동료 스티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 해군과 나란히 작전을 지휘한다니. 스티브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30년 만에 이런 변화라니.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개막식에서 김민준 제독이 연합군 부사령관 깃발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998년 첫 림팩 참가 때 저는 그를 과소평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가 그의 지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훈련 첫날부터 한국 해군의 위상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 해군 지휘관들이 한국의 전술 조언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잠수함 운용에 관해서는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이번엔 SLBM 탑재 잠수함이 참가한다던데요. 호주 해군 윌리엄스 제독이 김민준 제독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준 제독이 미소를 지었어요. 도산 안창호함이 참가합니다. 오늘 그 위력을 보여드리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이제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입장이 되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예전에는 배우러 왔던 나라가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가 된 거였죠.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수중에서 SLBM 모의 발사를 성공시킨 거예요. 디젤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점을 타격했습니다. 참가국들이 모두 경악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영국 해군 톰슨 제독이 감탄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이런 정밀도를 낼 수 있다니. 저도 마찬가지로 놀랐어요. SLBM은 보통 핵잠수함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디젤 잠수함으로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훈련 3일째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적 함대를 상대로 완벽한 공격을 펼친 겁니다. 마치 바다의 저격수처럼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어요. 한 발의 어뢰로 핵심 목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저격수예요. 저는 미 해군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확하고 치명적이며 절대 빗나가지 않는 공격을 합니다. 그 표현이 훈련 참가국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잠수함을 바다의 스나이퍼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한 방에 적을 무력화시키는 정확성이 저격수와 똑같았어요.
훈련이 끝난 후 결과 브리핑에서 놀라운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명중률이 98%였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다른 참가국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성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를 낼 수 있나요? 캐나다 해군 지휘관이 김민준 제독에게 물었어요. 김민준 제독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훈련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 해군의 발전사를 떠올렸어요. 1991년 첫 잠수함 도입부터 2022년 림팩 부사령관까지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한 결과가 지금의 성과였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한국 잠수함이 초정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었거든요. 한국 잠수함이 대만을 구한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해군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나와 있었어요. 중국 해군이 대만을 봉쇄하려 할 때 한국 잠수함이 기습 공격으로 주요 함정들을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이었죠. 바다의 저격수다운 정확한 타격으로 말이에요. 대만 앞바다를 한국이 막는다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날 밤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놀라운 저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바다 초보였는데 이제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핵심 세력이 되었어요. 펜타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는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제 세계 최정상급 해군력입니다. 연합 해상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요. 동료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더 이상 한국 해군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전술과 기술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림팩 2022가 끝난 후 각국 언론에서 한국 해군을 조명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바다를 지키는 새로운 강자, 디젤 잠수함의 혁명을 이끈 나라, 바다의 저격수, 한국 해군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강국이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023년 가을 제 책상 위에 놀라운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림팩 훈련의 교관국으로 공식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전 처음 림팩에 참가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랐으니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동료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해군들의 선생님이 되다니. 마이클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일본도 연수를 요청했다던데요. 정말 역사적인 변화네요. 그 소식이 더욱 놀라웠어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의 연수단 파견을 요청했다는 거였거든요. 아시아 해군의 전통적 강자였던 일본이 한국에게 배움을 청한 겁니다.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토에서 K 잠수함 운용 전략 매뉴얼이 정식 번역 배포를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잠수함 전술이 서구 군사 동맹의 공식 교육 자료가 된 거였죠. 나토가 한국 전술을 정식 채택했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나토가 비서구 국가의 군사교범을 정식으로 채택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한국 해군의 전술이 혁신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구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즉시 한국 해군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다른 나라들을 가르치는지 궁금했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교육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째는 기본적인 잠수함 운용 기술, 둘째는 창의적 전술 개발 방법, 셋째는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이 30년간 쌓아온 노하우의 결정체였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석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식 창의적 사고 훈련이었어요. 정해진 매뉴얼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해군이 강한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직접 참관할 기회를 얻었어요.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열린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8개국에서 온 해군 장교들이 참가했어요. 김민준 제독이 개회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배우게 될 줄이야. 저는 인터뷰에서 이 감회를 털어놓았어요.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교육 첫날 한국 해군 교관들의 수업을 지켜봤어요.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들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림팩에서의 실전 경험, 위기 상황 대처법,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 등이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야마모토 대령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해군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한국 해군 박선우 대령이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바다를 친구로 여기고 동료를 가족으로 여기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기술보다는 마음가짐, 장비보다는 정신력이 핵심이었던 거죠. 교육 3일째 시뮬레이션 훈련이 있었어요.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식 전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외국 장교들이 점점 한국 방식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정말 효과적이네요. 호주 해군 스미스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기존에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싱가포르 해군 리 대위도 놀라워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교육이 끝난 후 참가국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모든 나라가 추가 교육을 요청했고 일부는 한국과의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완전히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된 거였어요. 며칠 후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가르친다는 선언이었어요. 김민준 제독의 당당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3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나토 본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나토 표준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서구 군사 교육의 일부가 된 거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해군 교육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날 밤 워싱턴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저는 한국 해군을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어요. 아세안과 중동 국가들에서도 연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명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배우는 게 해군 장교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펜타곤에서 회의를 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 해군을 극찬했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해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였습니다. 2025년 초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던 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체 원자력 추진 체계 관련 선행 연구 완료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제품 모듈 설계에도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 해냈군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5년 전 미국이 막았던 그 원잠 기술을 결국 스스로 개발하기 시작했다니. 더 놀라운 건 접근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기존 디젤 잠수함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방사능 차폐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을 민간 우주 및 에너지 분야에서 전환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줄이야.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다운 창의적 해결책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특유의 능력을 또다시 보여준 거였어요. 동료 브래드가 궁금해했어요.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과 에너지 기술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누리호 성공, SMR 기술 개발. 이 모든 게 잠수함에 응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접근법은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술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이 30년간 보여준 혁신의 DNA였습니다. 몇 주 후 더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랜드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으로 동북아 해양 전력 균형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급부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보며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보고서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닌 운용 능력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분석이 첫 페이지에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 5년간 주장해온 내용이 드디어 공식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운용 능력 세계 최강이라니.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 해군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들이 마침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향후 한국의 원잠 보유가 미중 사이의 핵심 변수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지역 해군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이 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들이 한국을 세계 최강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국방부에서 긴급히 저를 불렀어요.
한국 원잠 개발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정하는 자문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의 지난 30년을 다시 정리했어요. 1991년 장보고함 도입부터 2025년 원자력 추진 체계 개발까지 한국이 보여준 책임감과 혁신 정신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과 SLBM 독자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전술핵 탑재가 아닌 해양 억제 전략 차원의 원자력 잠수함은 동맹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핵심은 한국이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억제 전력을 추구한다는 점이었어요. 지난 30년간 한국이 보여준 평화적 해군력 운용 사례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저는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수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 개발 능력을 보여줬고 우리가 협력하는 게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국방장관이 질문했어요. 한국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년간 한국이 보여준 책임감을 생각해 보세요. 림팩에서 세계 해군들을 가르치는 나라, 나토 교범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보다 믿을 만한 동맹국이 어디 있겠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동료와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원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겁니다. 한국의 운용 능력에 원자력 추진력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무서운 조합이 될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 해군의 미래를 그려봤어요. 도산 안창호급에서 시작된 혁신이 원자력 잠수함으로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후 제 보고서가 국방부 공식 문서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과의 원자력 기술 협력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30년 분석이 드디어 정책에 반영된 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잠 시대가 열리면 태평양의 모든 게 바뀔 겁니다. 펜타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다고요. 바다에 늦게 들어선 나라가 이제는 바다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곧 시작될 거였어요. 한국이 꿈꾸는 진정한 해양 강국의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 바다의 역사가 다시 쓰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